디케이드 오브 러브, 공감의 10년, XSFM. 그 알실의 유승균 PD입니다. 민주당 서미아 의원은 안창호 위의 이충상 위의 김용원이라고 질타하며 인권위 운영에 개입하는 실세들의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같은 당 임미애 의원에 따르면 폭력을 당하는 사회복지 공무원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이런 일들의 원인과 분석은 국감을 자세히 들여다봐야만 알 수 있습니다. 24 국정감사 기록실 마지막 시간입니다. 유보장관입니다. 건조위원장입니다. 드디어 마지막 날입니다. 네, 벨빛 간사고요. 덕질한 성송갑입니다. 드디어 금년도 이렇게 무사히. 1년 끝난 것 같이 말씀하시네요. 이게 이제 시작인데. 아니요, 이게 이 방송에 출연하다 보면요, 저는 그렇게 돼요. 새해를 열 때는 새해 이렇게 바뀝니다. 방송을 준비해야 하고요. 그리고 좀 있다가 보면은 재보궐선거를 하고요. 그리고 좀 있다가 보면은 하반기 재보궐선거를 하고요. 국감방송을 해요. 그러다가 2년에 한 번씩 선거 데이터 센트럴이 돌아와요. 아, 그렇죠. 그렇게 인생이 지금 몇 년째 돌아가고 있어요. 저도 그렇죠. 네. 아, 저의 미래군요. 네. 그리고 국감방송을 할 때 4번에 한 번 정도 미국 대선을 쳐다보면서 녹음을 하고 있죠. 네. 미래를 아시는 청취자 여러분, 저는 지금 매우 우울합니다. 국정감사 기록실 마지막 시간 시작합니다. 그것이 알기 싫다는 꼼꼼한 사람들이 쓰는 요즘 치약. 꾸준히 당신을 챙겨주는 로하스웰 혈당 그리고 다이어트. 맥주의 친구는 나의 친구. 바보상의 술안주. 노동친화적 인재양성소 퍼펙트25 전화영어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탄수화물과 당이 당신을 위협합니다. 식후 혈당 상승 억제, 탄수화물의 지방합성 억제. 이젠 챙겨 먹자. 로하스의 혈당 그리고 다이어트. 제조원 우리바이오, 유통판매원 로하스엘 바이오팜. 과일 먹을 거였으면 양치는 이따 하지 그랬어. 어? 왜? 맛있는데 과일? 방금 이따 끈 거 아니야? 이가 막 시리고 혀가 마비돼서 과일 맛을 못 느낄 텐데. 아, 요즘 치약 모르는구나. 자연 유래 성분만으로 만들어서 입안을 자극하지 않거든. 오, 요즘 치약은 다 그래? 아니, 요즘 치약만 그렇지. 요즘 치약. 하루 3번 자연으로 만든 치약. 성분부터 효과까지 안심 치약, 요즘 치약. 요치! 요치. 제가 요치라는 단어를 어디서 들어본 것 같다 해서 찾아보니까 타이 국적의 그 K-팝 아이돌 가수가 있군요. 네? 요즘 치약입니다. 저희는. 벌써 몇 년 전 일입니다. 프로모션을 하겠다고 배송비만 받고 치약을 공짜로 팔았다가, 이 말도 안 되는, 공짜로 판다는 게 무슨 소리야. 그냥 준다는 것이죠. 네. 그랬다가 혼쭐이 난 채 망연자실했던 요즘 치약. 그 경험에서 배운 게 없습니다. 사장님은 이후 퍼주는 게 남는 거라는 잘못된 모토 아래 공개방송 모든 관객에게 치약 하나씩을 증정하기 시작했습니다. 대략 800개였다나. 아니에요. 그때 1000개. 이번에는 블랙 프라이데이라며 무서운 줄 모르고 유면상 PD님을 찾아왔습니다. 블랙 프라이데이가 한국에서도 적용이 되는군요. 잘 팔립니다. 따라하는 거죠. 카페24가 지원하는 모든 기능을 동원하여 인당 구매 제한을 걸어놓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1인당 구매 제한을 거는 실험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야 조물주가. 스폰서가 망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이제 유면상 PD님은 미래가 보이는 거예요. 또 후회하면서 중간에 멈춰달라고 전화할 게 뻔하다. 기뻐요. 기쁘지만 이렇게까지 하는 건 좀 그렇지 않나? 그런 거죠. 예, 광고주의 행동 패턴을 분석하여. 아니 그런 미래가 뻔히 보이는데 이번에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무리 좀 해보겠다고 하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이거 되게 그 레드불 사장님 같은 마인드니까요. 자꾸 여기저기서 나눠줘요. 그래야 인지도가 올라가서 나중에 잘 팔릴 거라면서. 근데 그건 레드불 같은 회사에서나 할 수 있는 방식이지. 매년 후회하면서 왜 하는지 본인도 모르겠답니다. 이 정도면 중독입니다. 그저 잘 홍보해주는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는 광고 회사니까요. 그래서 준비한 블랙 프라이데이 이벤트, 공짜로 나눠주는 그런 건 다시 하지 못하게 뜯어 말렸고, 요즘 치약 1개 5,000원, 그리고 이벤트 5개 사면 5개 증정 5%. 이거 그냥 공짜로 주는 거죠. 원뿔원. 2,500원에. 아, 씨. 막은 게 이 정도야? 원가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명백한 큰 손해라고 합니다. 이 회사 바깥에 저 요즘 치약 바깥에서 요즘 치약의 원가를 알고 있는 건 저랑 조물주가 있는데 이게 원가에 한참 모자란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프리미엄 치약인 요즘 치약을 몇 년째 꾸준히 사용하고 계신 저 같은 유저분들은 또 쟁여둘 기회가 생겼습니다. 사실 그런 분들 안 사셨으면 좋겠고 뉴비들만 사셨으면 좋겠지만 마음대로 하십시오. 쟁여두면- 돈이라는 게 내면 물건이 오는 거지. 근데 알잖아요, 우리는 쟁여두면서 약간의 죄책감이 든다는 거. 이게 내가 지금 잘 쓰고 있는 이 프리미엄 제품을 만드는 이 회사에 생채기를 내고 있는 게 아닐까? 내가 지금 동맥을 찌른 건 아닐까? 비슷합니다. 페리 땡과 208 밖에 모르는 자연 유래 치약 뉴비들에게 체험의 기회가 생겼다고 봅시다. 확실히 입에 그 잔여감이라고 해야 되나? 네. 그런 게 적더라고요. 그죠? 이 올 시즌이 다가오니까 또 쉽게 테스트할 수 있습니다. 귤을 먹어야죠. 감각이 굉장히 예민해서 낯선 거 싫어하시는 분들도 쉽게 적응할 수 있는 그런 치약입니다. 그렇습니다. 조물주 유면상 PD가 큰일 나지 않나 실시간으로 지켜보고 있겠다고 합니다. 진짜 조물주 같은 멘트네요. 네. 내가 너희를 다 보고 있느니 너희와 언제나 함께하느니 아마 프로모션 기간이 짧아질 가능성이 크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게 무슨 광고예요? 네. 여러분이 많이 사주시면 빨리 끝냅니다. 이 할인은 액세스몰에 들르지 말아 주십시오. (24) 국정감사기록실 다시 운영위 이야기로 돌아왔습니다. 네. 명태균 녹취록 얘기를 저희가 열심히 했었는데 그거 말고도 운영위에는 순발력이 필요한 이슈가 되게 많았습니다. 인권위 감사도 마찬가지였어요. 이슈 하나 다수결로 결정하는 인권 문제 민주당 모경종 정진욱 추미애 10월 28일에 인권위의 중대 결정이 있었거든요. 출범 이후에 22년 동안 유지하던 만장일치 합의 관행을 폐기를 하고 3명으로 운영되던 소위원회를 4인 체제로 바꿨습니다. 네. 하지만 의결 정족수인 3명은 그대로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 네. 이전까지는 만장일치가 안 된다. 그러니까 3명 중에 3명이 다 동일한 의견이 아니면 재논의를 하거나 전원위원회에 상정해서 심층 논의를 했습니다. 근데 한 명은 늘리고 만장일치체는 폐기를 했죠. 그러면 지난번하고 똑같은 상황이 돼요. 3명이 손을 들어야 어차피 통과되는 거예요? 네. 그럼 4명 중에 3명만 모여도 일단 소위를 개최할 수 있고요. 그리고 안건을 기각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근데 그럼 찬반이 2대2면 어떡하냐? 네. 쿨하게 기각합니다. 왜냐면 과반이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그냥 진정을 안 하겠다는 거죠. 그죠? 이게 참 일을 못되게 열심히 하지 않아 본 사람은 이렇게 머리를 굴리는 방식을 이해할 수 없거든요. 그리고 딱 굳이 3명이 전원 합의하던 곳에서 왜 한 명을 늘려가지고 전원 합의를 안 하게 하지? 어차피 똑같지 않아? 이 속내를 들어가 봐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진정에 올라왔을 때 기각할 수 있는 요건에다가 한 명이 반대해도 요건을 기각할 수 있는 요건까지 만들어놨죠. 그렇죠. 기각을 더 쉽게 하겠다는 거죠. 이게 이렇게만 들으면 되게 좀 건조한 사안 같은데 네. 계속 들어보시면 얼마나 심각한지 체감이 되실 거예요. 결국 인권위원회를 무력화하겠다는 거였어요. 그렇죠. 저희가 어제 제도는 만들기는 어렵지만 무너지는 거는 한순간이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걸 전형적으로 지금 보여주고 그 기술을 보여주는 안건입니다. 네. 규정 개정을 추진한 사람은 김용원 위원입니다. 네, 개노답 상임제의 첫째. 네. 22년도에 인권위 소위원장이었어요. 이때 김용원 위원장이 만장일치 없이 정의기억연대의 인권침해 진정안을 기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자, 중요한 계기입니다, 이게. 네. 이런 식으로 제도가 바뀌게 된. 네, 그 정의연은 그 위안부 관련돼서 이제 활동하는 단체잖아요. 그래서 이 수요 집회를 방해하는 혐오 세력에 대해서 진정을 넣은 거예요. 근데 기각을 해버리니까 행정소송을 걸었어요, 인권위에. 네. 그리고 1심에서 인권위가 졌습니다. 음. 그럼 이제 이번 국감에 익숙한 패턴이 나오죠. 네. 결과가 마음에 안 들면 룰을 바꾼다. 바꾼다. 만장일치를 해야 되는데 기각을 했으니 너네가 지금 잘못한 게 아니냐라고 1심에서 얘기를 했더니 규정을 바꿨어요. 무려 14번의 시도 끝에 규정 개정안을 통과를 시킨 겁니다. 이번 개정안을. 인권위가 물갈이가 될 때까지 존버를 해서 이긴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자, 만약에 네. 전현희 의원이 임기를 안 채웠다? 그러니까 그 수모를 다 견뎌가면서 그랬으면 이건 아마도 집권 첫 해에 처리됐을 문제였을 것 같기도 합니다. 네. 뭘 하기 위해서
시민단체들의 이런 진정안들을 기각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인권위의 기능을 사실상 마비시키기 위해서 혹은 간단한 이유였을 수도 있죠. 정의기억연대는 안 돼. 그럴 수 있죠. 아니 위안부는 무슨 뭐 이렇게 될 수도 있죠. 당연히 이충상 위원, 안창호 위원장 그 두 형제들도 이 길을 함께 저벅저벅 걸어왔어요. 그렇습니다. 위원장은 힘이 없다고요. 네. 민주당 모경종 의원은 이 1심 결과를 인용을 하면서 규정 개정이 꼼수다. 법리적으로 잘못된 게 아니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안창호 위원장이 광역딜을 시전을 했습니다. 우리의 대법관이 뭐라고 말하는지 들어봅시다. 대법원의 판결만 중요한 게 아니라 1심의 판결도 당연히 법원의 판결로서 존중받아야 되는 건 당연한 이치죠. 그런데 1심 판결은 1심 하급심에서는 각기 재판부마다 다른 결론을 낼 수 있고 상급심에서 수정 기회도 있습니다. 네, 그건 당연한 말씀이시죠. 그건 제가 물어보는 건 그렇다면 하급심이라고 해서 하급심의 판결이라고 해서 그 부분을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가 있냐 이 말입니다. 그 하급심 판결은 잘못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아니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위원장님, 그렇다면 그럼 우리나라에 하급심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그죠? 어제도 잠깐 언급한 얘기였어요. 예, 중요한 지적을 어제 했던 거예요. 하급심을 무시한다. 근데 이건 더 나아가서 법적 판단을 무시한다는 의미도 된다는 걸 그러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석하면 그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태도잖아요. 저는 더 아니 세상 어떤 일에 잘못될 수 있다라는 말을 못 붙입니까? 저는 또 다른 부분인데 하급심은 틀릴 수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렇다면 상급심은 틀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헌재와 대법원은 틀리지 않는다. 우리는 무오류하다. 그러면 나는 신이다. 그러면 헌재나 대법원이 뭔가를 결정하기 전에 우리가 바꾸겠어.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미국 대선 결과도 잘못됐을 수 있어요. 울지 맙시다. 아직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래를 아시는 여러분. 네. 아무튼 3심 체계를 부정하는 전직 검사 헌재 재판관의 모습이 민주당의 법조인 출신 의원들을 세게 긁었습니다. 그리고 법리 해석 경진대회가 갑자기 펼쳐졌어요. 네. 일단 정진욱 의원 법의 기초부터 따지고 들어갔습니다. 입법자의 의도라는 개념이 있어요. 이걸 언급했는데요. 헌재를 예로 들면요. 9명 중에 6명, 과반이 아닙니다. 6명이 찬성해야만 인용이 됩니다. 3분의 2입니다. 네. 왜냐하면 헌법재판은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니까요. 그래서 국회가 입법자가 의도를 가지고 헌재 관련 법안을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인권위는 어떨까요? 인권위는 사실 만장일치제라는 말도 좀 틀렸어요. 그렇죠. 3명 이상의 찬성을 요구하는 게 맞아요. 맞습니다. 네, 3명 중에 3명 이상의 찬성을 요구한다. 그래서 의견 일치가 안 되면 전원위원회로 보낸다. 기각하는 게 아니라 다시 논의한다. 이게 인권위의 합의체 정신이라는 거고요. 애초에 원래 전원위원회로 모든 걸 하는 게 원칙인데 그렇게 하는 게 너무 비효율적이니까 그래도 소위원회라도 두겠다라는 게 의도였어요. 그래서 의도를 파악해야 지금의 인권위가 뭘 계약하려고 드는지를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다시 논의하는 게 원래 원칙인 조직을 빨리 기각해버리는 조직으로 바꾸고 싶어서 한 명을 늘린 거다라는 얘기죠. 완전히 본질을 바꿔버린 거예요. 근데 이게 입법자의 의도인데 공교롭게도 운영위에는 그 입법 당사자가 자리에 있었습니다. 네. 추미애 의원이죠. 왜냐하면 추미애 의원은 비교적 어디에나 있는 편이라서요. 진짜 신은 여기 있던 거야? 그렇죠. 네, 윤석열을 족칠 때에도. 네. 모든 곳에 있습니다. 국민의 정부에서 국가인권위원회 법을 공동 발의한 사람이에요. 추미애 의원이. 초선 때입니다. 그래서 인권위와 관련해가지고 입법자의 의도가 뭡니까? 물어보려면 추미애 의원한테 물어보면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바로 옆에 있어요. 너무 오래전이라 기억은 안 나지만 내가 했으므로. 네. 그래서 직접 말을 해줬어요. 인권위는 애초에 다수결로 돌아가서는 안 되는 곳입니다. 다수에게 희생된 소수자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기관이기 때문이죠. 좋은 답안입니다. 네. 그래서 전원위원회를 둔 것입니다. 4명이 됐지만 4명 중에 3명이 반대를 하더라도 1명이 맞다고 하면은 그 목소리를 반영해서 다시 생각해야 하는 게 인권위라는 거죠. 하지만 개노답 삼형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써있는 건 3명 이상이라며. 그럼 반대할 한 사람이 더 있으면 한 사람만 반대하면 다 기각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요. 계속 의문이 해소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논쟁이 이어졌어요. 그래도 찬성이 안 되면 어떡합니까? 전원위로 보내라고요. 그런 규정이 없는데요. 법이 있는데요? 2대2에 대한 법은 없는데요. 전원위에 보내면 된다니까요. 판결도 있다고요. 판결도 있다고요. 아, 그 판결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실제 대화였어요. 네. 왜냐? 왜 그 판결이 타당하지 않으냐? 걔네들은 틀릴 수 없는 대법관 헌재 재판관이 아니라서. 이 알듯말듯한 대화에서 알 수 있는 건
법 해석과 의지의 충돌이죠. 그죠. 예, 우린 기각하고 싶다고 처음에 법을 만든 쪽에서는 소수자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되는 쪽으로 디자인을 했다고. 네. 네, 세계관의 충돌입니다. 이것도. 너무 굳건한 의지가 보이죠. 안창호 위원장의. 나는 인권 문제를 다수결로 따질 것이다. 그렇죠. 그리고 내가 다수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그리고 나는 그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수가 맞다라는 네. 다수여야 한다는 오만함도 엿보이는 게 여기 지금 이날 사무총장이 불참했죠. 네. 사무총장쯤 되면 나와야 되는데 왜냐하면 사무총장이 면직됐거든요. 면직의 이유로 추정되는 게 김용원 이충상 두 위원에게 대들어서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뭐 회의 같은 걸 해야 되는데 그 회의 필수 회의를 뭐 8개월 연기하고 있었대요. 근데 회의록을 보면은 8장 풀어라 가지고 지금 몇십 분을 싸우고 네. 내가 너보다 법조계 선배라면서 또 싸우고 그렇게 박지는 사무총장을 열심히 쫀 끝에 면직으로 내보낸 거 아니냐는 얘기가 또 나왔어요. 굉장히 오만한 사람들이구나. 그러니까 국민의 대표인 여야 의원들한테 저렇게 윽박지르고 있지. 그러니까 이게 법 만든 사람에게 법리 배틀을 신청하고 그러니까요. 있지. 평생 조사와 감사를 하던 전문가들로 구성돼 있습니다. 인권위가. 그래서 이제 내부 반발이 크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그래서 최근에는 위원들이 월급 안 받겠다고 상임위원회 보이콧하는 일이 있었잖아요. 모경종 의원이 그 문제를 얘기했을 때 제가 이제 되게 기억에 오래 남았던 장면이 거기에서 김용원 형제가 끼어들어요. 저는 반납 안 할 건데요. 반납 안 할 건데요. 마이크 달겨. 이게 무슨 아까 권 전 위원장이 해준 얘기에 이 태도가 녹아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다수를 차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 다음에 다수의 위치를 이용할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그 애티튜드를 보여주더라고요. 그리고 그게 옳은 거야. 맞아. 네. 권력은 우리같이 무오류한 사람들한테 있는 거야. 국민이 아니라. 법에 안 틀리면 돼. 라면서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너무 많은 걸 한꺼번에 국민들한테 공부를 시키고 있어요. 법조문에 안 틀리고 법정신을 뒤트는 방법의 전문가들이 왜 이렇게 많은가. 네, 옛날에 황교안 시절만 해도 법꾸라지라는 한 단어로 다 말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그 기법을 해석하는 게 너무 복잡하고 어렵다는 사실을 느낍니다.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XSFM입니다. 카카오톡으로 지난 수업 내용을 확인하고 반복해서 연습할 수 있습니다. 늘어난 실력을 매일 알려주는 전화 영어. Perfect 25. 여기가 천국이구만. 바닷소리 좋고. 아, 시원하다. 어디? 맛 좋다. 여보, 지금 거실에서 뭐해? 바다, 그리고 술. 맥주만 있으면 뭐해? 술안주는 바보상회. 술안주. 오늘은 한 잔 걸을지언정 냉장고에 채워진 안주를 보며 뿌듯해하는 당신. 왜냐면 안주 채우는 게 좀 더 어렵거든요. 셀렉션이. 아, 그럼요. 술 채우는 건 쉽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당신을 위해 바보상회가 있습니다. 그냥 참지 말고 일단 오늘은 마시세요. 마셔버려. 악마의 속삭임. 바보상회 안주와 함께. 참고로 조물주는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 하지만 마시던 때가 있었죠. 과거를 추억하며. 더 추워지기 전에 고즈넉한 곳에서 한 잔 때립시다. 소풍 세트와 함께. 혼술과 모든 마른 안주는 서로 안 어울리는 단어의 조합이긴 하지만 왜요? 많이들 사십니다. 혼술 전체 세트. 혼자 다 먹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행복하죠. 매콤한 양념을 입혀놓은 제품만 모은 타노스 세트. 반건조 오징어, 아귀 꼬리표, 버터구이 오징어 등 개별 제품도 골라 담기가 가능합니다. 아귀 꼬리표면 음식이 아닐 것 같고요. 아귀 꼬리포입니다. 아귀 꼬리. 아귀라는 꼬리표가 붙었다. 타짜 아니에요? 네. 왜 꼬리표? 아니, 그래, 아귀네. 맞네. 개별 제품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언제나 바베큐 오징어를 추천하지요. 자, 여러분 들으시면서 한잔 하시고요. 저희도 좀 이따 한잔 하러 갈 겁니다. 빨리 끝내고. 이슈 2. 사회복지사 하기 싫은 사회.
민주당 임미애. 자, 사회복지 공무원 분야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 매년 공무원 인력 부족과 처우 문제가 얘기가 나와요. 위원회별로 다 있죠. 네, 보건복지위에서도 나오고 환노위에서도 나오고 여가위에서도 나오고. 왜냐하면 그 어떤 순간에도 대한민국 언론은 감히 나서서 공무원 인력이 더 많이 필요하다는 말을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공무원 봉급이 올려달라는 얘기도 못하죠. 다들 철밥통이라고 하는데 밥통이 너무 작아졌다는 게 문제네요. 너무 웃긴 게 비슷한 능력을 가지고 이제는 거의 모든 공무원이 다른 직업 가지면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거든요. 대한민국은 이제 그만큼 잘 사는 나라거든요. 근데도 공무원 밥통을 싫어합니다. 아이 뭐 그래요. 잘 약해졌긴 하지만 그래도 철밥통이 속하긴 해요. 근데 밥통이 너무 작아졌잖아요, 상대적으로. 자, 복지공무원 특히 여가부 사업을 수행하는 공무원들의 처우 문제가 더 심각하다고 합니다. 의원들에 의하면 급여도 그렇고요. 가장 힘이 없는 여가부 산하라서 목소리의 무게도 그렇게 크지 않다고 합니다. 아니 얼마나 이상해요. 이게 그냥 개별 회사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 이 자회사에 원래 업무 용도로 나가던 돈이 있는데 그 돈을 줄여요. 그럼 임금 수준을 어떻게 맞춰줘요? 그래놓고 성과가 없으니까 없애겠음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 반복입니다.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은요. 산하에 청소년 디딤센터라는 시설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나온 이야기들이 이제 국감에 맞물려서 언론들이 많이 캐냈더라고요, 최근에. 과의존이나 중독 같은 행동정서 문제를 보이는 청소년들을 입소시켜서 치료를 하는 거주형 치료 시설입니다. 현재 잘 돼 있어요. 현재 중앙센터와 대구센터 두 곳이 운영 중인데요. 임미애 의원은 이 시설들이 매우 일을 잘한다는 칭찬으로 질의를 시작했습니다. 보호자 만족도가 매우 높고 이 시설을 거쳐간 후에 검사를 해보니 청소년의 평균 상태가 매우 호전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전문가들이 모여있는 시설을 국가가 운영하면 얼마나 신나고 든든합니까? 부모 입장에서. 그 복권 사업으로 생기는 수익금이 보통 이 복지 사업에 이용되죠. 그래서 복권 기금 사업의 성과 평가에서 7년 연속 아주 우수함을 얻었습니다. 좋네요. 뭐가 문제일까요? 하지만 종사자들에게 큰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청소년들이 치료를 받아야 하는 대상이라는 점인데요. 행동 정서 문제의 증상 중에는 폭력성도 포함이 되죠. 그럼요. 따라서 교사와 다른 입교생들에게 폭력성을 드러내는 학생들을 다룰 때 상당한 위험이 있습니다. 의원실이 받은 제보에는 이런 사례가 있네요. 학생이 벽돌로 자기 머리를 때리고 쇠파이프로 교사의 다리를 때렸습니다. 또 다른 사례, 학생이 입교하면 적응 기간으로 2주가 주어지는데 이 기간 내내 다른 학생들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다녔습니다. 이 경우에는 이제 폭력성이 너무 높아서 센터 생활에 부적격하다는 판정이 나왔는데요. 퇴교를 시키지 않고 기다리다가 폭행이 또 발생해서 경찰 신고가 되어서야 디딤센터에서 나갔습니다. 그런데 퇴교가 아니라 조기 수료라는 형태로 나가게 되었어요. 이건 이유를 알겠네요. 기관 평가 때문이죠. 그죠? 그런 가능성이 매우 높죠. 나중에 평가 때 쉰소리 안 듣고 예, 재원을 안 깎이려면은 받는 돈을 안 깎이려면은 퇴교 기록을 안 남기는 게 좋겠다는 거 아니에요. 퇴교를 실패라고 보는 거죠. 그죠. 사실은 그리고 이런 폭력성도 치료의 대상이기 때문에 충분한 수준의 전문가가 충원돼 있다면 아마 이 청소년도 퇴교 안 되고도 그리고 시설이 해결을 받았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안 그랬다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적절한 시설을 또 골라줬을 거고요. 사람 수가 모자랐거나 시설이 부족했거나. 일단 서비스 제공 제외 기준이라는 게 아예 없대요. 걸음마 단계에서 겪을 수 있는 문제네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이상하네, 저렇게 이상하네, 이런 기준이 충족되지 않는 애, 이런 경우에는 다른 입소한 아이들에게 방해가 되니까. 그러면 퇴교를 시키려고 마음을 먹어도 기준이 애매하다는 거니까 그래서 퇴교가 없이 조기 수료를 대신 이용하는 거죠. 자, 이런 식의 사건 발생이 매우 많습니다. 2023년만 놓고 보면요. 중앙센터는 345명 입교해 있었는데 사건이 총 475건 발생했습니다. 폭력은 391건입니다. 345명 입교한 중에 대구센터에는 입교생이 147명이었어요. 사건이 196건, 그중 폭력이 146건. 그러니까 허구한 날 폭력에 노출돼 있는 분들이 계시다는 겁니다. 금년 통계까지 감안해서 보면요. 한 명당 1.5건의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모든 사례를 다룰 때 이런 일이 발생한다는 거네요. 네. 반면에 센터 종사자, 특히 교사들의 봉급은 처참합니다. 4년차 상담사인 한 종사자의 급여 명세서를 보니까 최저 임금을 간신히 넘고 있었습니다. 이거 겁나 9to6 잡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폭력에 노출될
위험까지 있는데 위험 수당은커녕. 자, 금년 6월에 4년 차인데? 네. 금년 6월에 받은 봉급이 210만 원 가량이에요. 4년 차가. 최저임금보다 4만 원 정도 많습니다. 아이고. 1년에 10,000원씩 올랐네요. 호봉지가 적용이 안 돼요. 당연히 퇴사율이 높습니다. 23년 중앙센터의 퇴사율은 20.62%, 대구센터 퇴사율은 21.62%거든요. 이게 그나마 낮아진 거예요. 진짜 산재 심한데도 15% 넘기 힘든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2022년 대구센터의 퇴사율은 57.69%에 달했습니다. 그냥 지옥인 거예요. 자, 문제는 상담의 경우에는 경험이 매우 중요하잖아요. 이렇게 퇴사율이 높으면 선배 상담사의 노하우가 후대로 전수되지 않습니다. 네. 2배 받아야 될 것 같은데요. 문제의 원인 중 하나로 임미애 의원은 사업의 계약 형태가 변경되었음을 꼽았습니다. 자,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시나리오로 갑니다. 디딤돌 센터가 2022년까지는 민간 보조 사업이었어요. 민간과 함께 하는 거죠. 2023년부터는 민간 위탁 사업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요양원 비리 같은 게 생기죠. 그것만이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안 하도 비리가 없더라도 구조 자체가 문제가 됩니다. 왜냐? 매년마다 계약을 갱신해야 하잖아요. 행정 소요가 생겼어요. 그리고 위탁이잖아요. 조달 수수료가 생기고 낙찰 차익이라는 게 발생하죠. 돈이 나가요, 갑자기. 추가로. 사업비가 이에 따라서 크게 늘었으면 모르겠는데 원래부터 빠듯한 예산에 증가분은 그렇게 많지 않고 여기에다가 불필요한 추가 지출이 덧붙어버린 거예요. 이런데도 디딤돌 센터가 어찌저찌 일을 잘 해낸 겁니다. 아, 그럼 진짜 이거는 뜻있는 소수의 내부인들이 그죠. 정말 몸 갈아서 한 거네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상담사들과 행정 직원들이 위탁을 받은 업체조차도 정직하게 일했기 때문에 나온 성과라고 봐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광주, 익산, 의령에 추가 시설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요. 현재의 상황, 임미애 의원의 요약을 따르면요. 사업을 하자니 인건비에 지장을 받고 인건비를 올리자니 사업에 지장이 있는 상황이 복지될 거란 말입니다. 그럼 지금 일단 상황은 최악이 아니란 거네요. 그러니까 보통 공공사업이나 민간보조사업으로 운영되는 걸 민간 위탁으로 바꿀 때에는 지자체에 실력 있는 사람 친구 누구한테 줘야 할 어떤 퍼실리티가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내 나아바리를 내 영지의 나아바리를 누군가에게 나눠주는 어떤 상황. 봉건. 예. 토호가 나의 지분 일부를 누군가에게 나눠주는 것 같은 상황인 건데 왜냐하면 이걸 돈 벌려고 마음먹고 들어가면 앉아서 돈 벌 수 있기 때문에 원장님은. 그래서 사업비도 더 늘어나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 탐관오리예요. 일종의. 근데 그게 아닌 경우가 드물거든요. 그게 아닌 경우는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운영이 잘 될 때. 그럼 여기에서 간극이 생기는 거예요. 토호가 탐관오리가 돼서 누구한테 뭘 나눠주는 것도 아닌데 왜 이걸 민간위탁으로 바꿨지? 나중에 트집 잡아가지고 바꿀 사업자가 기다리고 있는 누가 있구나 라고 생각하고 접근하는 게 올바른 의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사업 다 망하겠죠, 나중에는. 자, 임미애 의원은 비슷한 지적을 성폭력 피해자를 지원하는 해바라기 센터에도 했습니다. 여기의 문제는 다른 피해자 지원 시설과 달리 사회복지시설로 지정되지 않았다는 부분입니다. 성폭력 피해 상담소와 성폭력 피해자 지원 시설은 사회복지시설이에요. 근데 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센터인 해바라기 센터는 아닌 거죠. 이유가 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사회복지시설을 위탁받는 주체는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이어야 합니다. 해바라기 센터를 위탁받은 주체는 의료법인입니다. 행정 절차 문제군요. 그래서 센터장도 비상근이고요. 이 부분도 사회복지시설 지정요건에 부합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계속 부합하지 않다 보니 계속 부합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회복지 계열에서 직원을 뽑을 때의 가이드라인도 달라요. 다른 시설 근무 이력 같은 것은 이제 100% 인정을 해줘요. 근데 해바라기 센터에서 근무했다는 이력은 80%만 반영을 합니다. 뭐 이렇게까지 알뜰하게 해? 차별이죠. 또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에게 주어지는 일종의 보너스 같은 급여가 있는데 당연히 해바라기 센터 종사자는 받지 못합니다. 사회복지시설이 아니니까요. 그런데 채용 자격을 보면 해바라기 센터 쪽이 훨씬 높습니다. 그럼 아무도 안 가죠. 다른 시설의 상담원은 대졸자이거나 관련 기관 근무 경력이 있으면 돼요. 하지만 해바라기 센터의 상담원은 반드시 관련 학과 전공자만을 뽑습니다. 즉 전문성이 훨씬 많이 필요한데 커리어의 반영과 급여는 더 낮은 겁니다. 이런 데는 개인적 신념이나 종교적 신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 들어오게 되는데 그분들의 희생을 굳이 강요하는 거죠. 그죠. 네. 그럼 여기서 생각해봐야 될 거는
이렇게 돌아가는 시설이 디딤돌 센터와 해바라기 센터뿐일까요? 여가부 산하 시설 중에 이런 시설이 또 있을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불합리한 행정분류 사례 같은 거 전수조사로 찾아내야 될 거고요. 사업비와 인건비를 구분해야 될 거고요. 임금도 현실화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과 예외 규정 혹은 규정을 수정하는 그런 작업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임미애 의원은 많이 물러나서 3년 내 현실화 목표 같은 거라도 가져오라고 주문을 했습니다. 임미애 의원실 참 이런 거 고민 많이 한 베테랑들이 있나 봅니다. 저도 이제 이 포인트를 보고 보통 국감에서는 쟁점 이슈가 아니면 의원실이 보통 솔루션을 내서 준비해 와요. 그러니까 그 기관장들이 그쪽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라고 하고 집에 갈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깔아줘요. 여기에서 임미애 의원실이 준비했던 건 그 얘기였거든요. 의료법인은 이걸 하면 안 됩니까? 라는 거죠. 그러면 가이드라인을 국회가 깔아주게 되거든요. 어떻게 한다? 뭐 저는 정확한 단어를 쓸 수는 없겠지만 의료법인은 안 되고 사회복지법인은 되면 사회복지법인 자격을 받는 의료법인이 있을 수 있도록 법에 정의를 내려주면 되는 일. 아니면 그러니까 예외 규정을 만들거나요? 별로 복잡한 문제 같이 보이진 않아요. 네. 아니 근데 사실 어떤 내부 갈등이 있는지 우리는 잘 모르죠. 그리고 또 다른 법이나 다른 규칙과 충돌할 가능성도 있으니까 그런 거는 이제 여가부가 판단해야겠죠. 뭐 이걸 뭐 악용할 병원이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고 여전히. 그런 꼬인 것들을 해결하는 게 국회가 하는 일이기도 하고. 근데 이제 몇 년이 걸리는 일이라는 사실은 임미애 의원이 지적한 대로 우리는 받아들이기로 합니다. 간단한 일은 아닌 모양입니다. 근데 이런 노인복지 관련된 것도 비슷한 문제들이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세금이 어디에 쓰여야 하는가에 대한 마인드로 접근해야 될 문제였습니다. 언론인 여러분 많이 퍼가시고요. XSFM입니다.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식후 혈당 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고 하루 영양성분 기준치 2배의 비타민 B까지 챙겨주는 이젠 챙겨 먹자 로아스의 혈당 그리고 다이어트. 제조원 우리바이오 유통판매원 로아셀 바이오팜. 요즘 치약 뭐 쓰세요? 요즘 치약이요. 요즘 치약. 까다로운 사람들의 치약. 안심 치약. 요즘 치약. 장면 하나. 영남 영어의 매력. 네, 마지막 날 운영이 국감은 2길 오전 2시 43분에서야 감사가 종료가 됐어요. 밤을 샜어요. 왜냐하면 전날에 김건희 여사 데리러 가고 보여줄 게 많았거든요. 이날 시작할 때 누구였지? 그런 얘기했는데 2박 3일 할 각오도 되어 있다고. 아, 네, 민주당 의원이었죠. 전용기 의원이었던 것 같은데. 아, 전용기 의원이다. 네. 근데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이 시간이 됐는데도 되게 지친 기색이 많이 없더라고요. 쌩쌩하더라고요. 중간에 몇 명 자고 왔어 분명히. 아무튼 이 자정이 지나니까 동료 의원이 생일 맞이했어요. 네, 그래서 민주당 이 얘기 되게 재밌어요. 네, 민주당 양문석 의원은 질의에 앞서서 국민의힘 이미자 의원의 생일을 축하해줬는데요. 그렇게 싸워놓고요? 들어보실까요? 네. 경기 안산갑의 양문석입니다. 이미자 의원님 생신을 축하드립니다. 네, 이렇게 폼을 열었는데 아니 그렇게 서로 막 쌍욕 직전까지 가면 원래 싸우는데 친해요 다들. 네. 지난번 시간에 경상도 영어의 매력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건조위원장이 매우 정겨워하죠. 네. 너무 좋아요. 굉장히 정겨운데 이미자 의원이 이렇게 화답을 합니다. 좀 진지하게 합시다 이제 좀. 그냥 고맙다 이러면 되지 왜 영어를 써? 난 못 알아듣는데. 그 처음에 이제 그 이미자 의원이 마이크가 안 켜져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땡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그러자 진지하게 합시다라고 하죠. 그러자 이미자 의원이 다시 받습니다. 땡큐. 약간 이게 영남 영어의 제가 방식이 아닌데 땡큐 이렇게 말하면 뒤에 한 마디가 더 붙어야 됩니다.
마. 땡큐. 네, 약간 농축산이 향이 나는데 이때 마는 못 알아들었느냐라는 뜻입니다. 네. 그 인토네이션이에요. 네. 우. 영남 영어를 배우고 있습니다. 네, 근데 제가 궁금해서 찾아봤거든요. 네. 근데 공식 자료에 의하면 이미자 의원의 생일이 3월 5일이더라고요. 아닙니다. 진짜 너무 중요한 정보네요. 그렇게 생일이 아닙니다. 네. 아니 공식 자료는 근데 원래 이렇게 생일 다르게 적는 경우도 있잖아요. 뭐 음력일 수도 있고. 근데 3월 5일은 너무 먼데. 근데 뭐 보통 이 세대면은 주민등록 잘못하는 경우 되게 많으니까요. 그러니까요. 저희 엄마도 1년 뒤에요. 네. 그걸 따로 알고 있으면 진짜로 양문석 의원하고 둘은 되게 친한 겁니다. 네. 어쨌든 이미자 의원의 진짜 생일은 11월 2일입니다. 아니 진짜로 위키백과 나무위키 다 그 3월 올려 돼 있는데 저는 이미자 의원의 페이스북에 들어왔거든요. 네. 생일은 못 찾았겠어요. 그럼 3월 5일이 주민등록상의 생일이고 진짜 생일이 11월 2일일 가능성이 높죠. 언제 만나면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걸 왜 양문석한테만 공개하냐. 그래 사실은 공개되는 게 싫었던 거예요. 그런 투였고 그래서 땡큐. 그러면 이제 프렌드 이러겠죠. 프렌드. 자. 이번 국감에서 운영위에서 가장 많이 돌아다녔던 장면을 우리도 잠깐 좀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장면 2. 국민의힘 대 개혁신당. 네, 저희가 개노답 삼형제를 열심히 봤음에도 저는 국감 최고의 꼰대로 올해는 정진석을 꼽겠습니다. 무려 원내에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정진석 전 의원 AK 비서실장은 그 개노답 삼형제와 달라요. 개노답 삼형제는 보면은 화가 나고 저 오만함에 치가 떨리는데 정진석 꼰대 선생님께서는 약간의 유쾌함이 있어요. 그리고 좀 약간 통쾌함도 있어요. 그래 방언은 저렇게 철판을 깔고 하는 거지. 그렇죠. 근데 그 짬이 느껴지잖아요. 정말 그 세월이 느껴지는데 저게 베테랑이지. 잠깐 그래도 조금 동감을 해주자면 왜 굳이 안 붙이셨어요? 근데 이제 의무감이 있나 봐. 그냥 거장의 플레이라고 생각하고 넘어가면 안 돼요? 근데 어쨌든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음을 어쨌든 감안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거장의 플레이. 네. 저는 지금 개혁신당을 보면서 별로 측은한 마음이 들진 않는데요. 그럼요. 하지만 11월 1일 운영위 대통령실 감사에서만큼은 조금은 안쓰러웠습니다. 그건 저도 그랬어요. 네. 모두가 그랬어요. 저 인생의 첫 순간이었어요. 네. 저것들이 안쓰러워 보이다니. 근데 물론 정진석 실장도 이해는 가요. 저 같아도 천하람 의원이 명태균 관련해서 질의하면은 놀리고 싶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건조를 갖다 놔도 같은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받아치진 않아도 속으로 웃다 걸리기라도 할 것이다. 네. 그렇죠. 명태균 얘기를 들으면서 국민들이 어떠셨을 것 같아요? 같은 질의를 천하람 의원이 하면 그러면서 또 이러니까 지지율이 19% 아니에요? 이렇게 긁으면 당연히 참지 못하죠. 들어보겠습니다. 이명석 공천한 아니, 거 천하람 의원님은 들어보세요. 명태균 씨랑 이준석 대표랑 새벽 4시에 사찰에 가서 홍매와 같이 씹었잖아요. 지금 저랑 아니 천하람 의원님 명태균을 더 잘 알지 않습니까? 무슨 말씀이세요? 대통령님이 훨씬 더 잘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러니까 지지율이 이 모양인 겁니다. 국민 앞에 잘못한 거는 제대로 잘못했다고 인정을 해야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한다고 그게 되겠습니까? 개혁신당 지지율이나 생각하십시오. 지금 장난하시는 뭐 하시는 겁니까? 장난이면 그 말을 했겠습니까, 천하람 의원? 이게 이제 웹툰에서는 뒤에 뭐라고 쓰죠? 와그작. 네. 맞아요. 수근수근, 웅성웅성. 팝콘 냄새가 느껴지죠. 그렇습니다. 네. 이 잠깐 또 영남 시간. 이 거짓말 할 때 인토네이션이 있거든요. 뭐죠? 무슨 말씀이세요? 라고. 그건 영남 서울 말이잖아요. 그죠? 거짓말을 할 때 제 기준으로 만 50세 이하의 영남이는 서울말을 쓰게 됩니다. 영남화된 서울말. 네, 섞어서 쓰게 됩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긴장했을 때와 적대적일 때가 아니면 그 서울말 안 나옵니다. 그죠. 네. 그리고 어쩌면 천하람 의원을 더 비참하게 했을 신장식 의원의 신상 발언이 이뤄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존경하는 천하람 의원님께 비서실장이 했던 개혁신당 지지율이나 신경 써라라는 등의 발언은 국회 증감법 제13조 국회 모욕위죄, 증인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폭행, 협박, 그 밖의 모욕적인 언행으로
국회의 권위를 훼손한 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야 합니다. 사과 안 하면 고발해야 된다고 봅니다. 너네 정당 지지율이나 지나친 생각해라. 발언이었다고 생각되시면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제가 국회를 모욕할 의도가 없어요. 그러면 저는 누구보다도 사과하시고요. 국회를 사랑하는 사람이고 말씀도 하겠습니다. 저도 사과하시고요. 국회 유감스럽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지금 국회 모욕은 지금 벌어지고 있는 국회 상황이 바로 국회 모욕입니다. 거장의 마무리였어요. 다 이루고 있어요. 네, 다 이루고 있어요. 일단 신장식 의원의 신상 발언은 천하람 의원에게 어떻게 들리는가? 네. 우리 당은 개 떨어졌는데 8%다. 라는 말입니다. 그죠? 실제로 그런 그렇죠. 말입니다. 그렇죠. 네. 네. 누구보다 더 열심히 천하람 의원을 서포트해 주는 게 혁신당 의원들이었어요. 이 순간만큼. 그리고 그렇습니다. 오선 의원 출신의 비서실장은 잘 타이르고 있어요. 네. 이 초선들을. 최고 꼰대발언. 저는 누구보다 국회를 사랑하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우선 듣지. 확실하더라고요. 저는 좀 이따가 정진석 실장님을 칭찬할 텐데 그 전에 박찬대 위원장이 그러니까 사과하라고 몇 번을 말하는데 네. 그 사랑하는 사람이고 하고 말 연결할 때 이 인토네이션 들으면 나는 네 말을 무시해도 되는 사람이다라는 태도가 묻어나거든요. 맞아요. 예, 이것도 영남어를 깊이 이해해야 알 수 있는데. 그럼요. 예, 짬찌들아. 그냥 그죠. 그냥 선수로 계산하는 겁니다. 인생을. 그러니까 천하람 의원을 상대로 이런 태도가 나오는 거예요. 네. 초선 자식들. 네. 하지만 천하람 의원은 뭐 뒤이은 질의 순서에서 불만을 더 표출을 하다가 수동 공격으로 적당히 마무리를 했습니다. 저희가 아직은 많이 부족하지만은 좀 열심히 해서 19%도 되고 그 이상도 되도록 만들어야겠다라고 나름 생각하고 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비서실장님께서 해주신 저희 지지율에 대한 말씀이 어떤 의미에서는 저희가 더 열심히 노력하는데 원동력이 될 수도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저도 성원하겠습니다. 아이고 훈훈해라. 아이고. 두고 봐. 내가 너희보다 지지율 높아질 거야. 난 그죠? 끝까지 살아남을 거야. 이게 천하람 의원의 독특한 점인데 천하람 의원은 이준석 의원의 공격성을 매우 부러워합니다. 예전에 그 심상정 의원이 노회찬 의원의 위트를 부러워했던 거랑 비슷한 많이 알려진 이야기. 그래서 듣는 사람이 부르르 떨만한 분노할 만한 어그로를 끌고 싶어 하는데 천하람 의원은 그 능력이 아예 없죠. 맞아요. 지금도 생각 많이 한 거예요. 19%를 얻도록 하겠다라는 말은 느그 대통령 19%지란 얘기거든요. 그죠. 그 말을 이렇게까지 화 안 나게 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천하람 의원의 장점은 그런 공격성 표출에 있지 않을 것 같은데. 그죠. 이걸 하려면 진짜 영남 인토네이션을 네. 사용했어야 했어요. 19%도 찍고 이렇게 했어야 돼요. 약간 이미자 의원 같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건 이준석 의원이나 뭐 이미자 의원이나 양문석 의원이나 그런 사람들에게 좀 윤종군 의원이나 이런 사람들 정진석 의원이 자기도 성원하겠다라고 서울말로 한 것은 네. 넌 어그로를 끄는데 실패했다. 그죠. 라는 평가이기도 합니다. 저는 그러니까 이렇게 날선 공방을 계속할 때 태도를 하나도 저버리지 않고 의원들을 상대로 고압적으로 굴었고 계속해서 준비된 것 같은 어그로 어휘들을 꺼내는 정진석 실장의 정치력이 무서운 거다라고 보셔야 되는 게 수비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정석을 보여줍니다. 네. 운영위에서 명태균 이야기 하루 종일 돌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때 운영이 나갈 즈음이 명태균이 여론조사만 조작한 게 아니라 국정에도 개입했다라는 얘기도 나왔던 때고 그 윤석열 대통령의 목소리도 처음 나왔던 때였어요. 계속 명태균으로 이야기를 꽃 피울 수 있고 헤드라인도 그걸로 채울 수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너네 당 지지율이나 신경 쓰세요라는 말로 씬스틸러가 되죠. 기자들이 다 그걸 첫 번째 장면으로 퍼옵니다. 그 순간에 명태균으로부터 주공을 보호했습니다. 그리고 정치력 정진석이 5선이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5선이 이 정도 하는 겁니다. 5선이라서. 네. 그리고 이 무례함은 정치력의 발현이라서 그 개노답 삼형제의 그 오만한 무례함과 다르잖아, 결이. 그죠. 이건 좀 기분이 안 나쁘거나 덜 나빠져요. 기술인 거죠. 그죠. 난 그건 동의 안 되지만. 그래요? 중요한 건 헤드라인에 내일 뭐가 나갈지를 자기가 컨트롤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걸 경험해본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할 수 있고 특히 정말 이번에 다선 의원들 정말 짬이 정말 찬 의원들한테 그런 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정재석 그 비서실장도 그렇고 또 박지원 의원도
그런 거에 굉장히 민왈 김영선 전 의원은 지난 국감 4주 동안 이 하루만 명태균과 관련된 아젠다 장사에서 민주당이 잃어버렸어요. 마이너스를 기록했어요. 그게 정진석이 한 일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정쟁은 이런 식으로 하는 거다. 네. 거장의 플레이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따라서 특검이 원활히 이루어지면 이 사람도 무사하지 않을 겁니다. 다음 보시죠. 장면 셋, 증인, 반격했다. 효과, 대단했다. (11월 1일) 운영이 마지막 국감에서 메인 이벤트는 강혜경 배틀이었습니다. 강혜경 증인은 증언대에 처음 서고 나서 10개가량의 질의 연속으로 답변을 해야 됐어요. 가능한 모든 공방의 형태가 오고 가는 가운데 여당의 배준영 의원은 약간 참신한 전술을 시도했습니다. 자, 목표는 강혜경 증인의 증언 신빙성을 흠집내야 하는 거죠. 이게 여당의 전략 목표예요. 근데 증인 뒤에 있는 빨간 옷 입은 사람이 눈에 띕니다. 그렇죠. 자꾸 증인의 귀에 뭔가를 속삭여줘요. 신경이 쓰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불러서 마이크 앞에 세웠습니다. 지난 총선 소나무당 비례 1번 후보였던 노영희 변호사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노영희 변호사 요즘은 뭐 시사 프로를 보면 모르시는 분들이 없지만 다만 까먹으셨을까봐 지금 우리 사악한 덕질 간사가 소나무당 비례 1번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아닙니다. 여당 의원들도 알고 있었어요. 그 하고 많은 칭호 중에. 자, 배준영 의원은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자, 여기가 법정도 아닌데 변호사가 나와서 증인의 증언에 영향을 미치고 막 야당 의원과 대화도 하고 이거 무슨 작전입니까? 박찬대 위원장이 이렇게 반응하였습니다. 작전 같은 겁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희 계신 분은 법률 대리인이시고요.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제9조 1항 국회에서 증언하는 증인은 변호사인 변호인을 대동할 수 있다. 이 경우 변호인은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고 증인에 대하여 헌법 및 법률상의 권리에 관하여 조언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아무 문제 없었고요. 퇴치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순간에 적절한 원전을 찾은 위원장한테 더 대들 방법이 아예 없습니다. 물론 배준영 의원의 최후 정은 좀 더 이어져서요. 총 시간 10분여를 소비하긴 했어요. 변호사임을 증명하는 자료를 나에게 좀 달라. 누군지 모르겠다는 뉘앙스로 얘기를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후일 지적하듯이 정치권에서 일을 하면서 노영희 변호사의 이름과 얼굴을 모를 수는 없습니다. 네. 실제로 강미국 의원은 송영길한테 가, 송영길한테 라는 말을 던졌고 이후 공격 포인트는 저 사람은 소나무당 사람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 강민국 의원 또한 반격을 받았으니 증인 자신인 강혜경 씨가 반격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왜? 참고로 강민국 의원은 진주 을입니다. 진주. 사실 서울 촌놈이 보기에는 창원 바로 옆에 있습니다. 강혜경 씨에 대한 강민국 의원의 공격 방법은 지금 노영희 변호사의 코치를 받고 중간에 증언이 바뀐 것 같다. 그럼 위증이다라는 요지였습니다. 사실은 정황상 의원들의 질문 내용이 좀 다소 부정확해서 증언이 꼬인 것 같아 보이는데 어쨌든 이 상황을 놓고 여러 의원들의 갑론을박을 한참 벌였죠. 싸울 만한 전장이니까요. 그 과정 속에서 증인의 마음속에서 뭔가가 끌어오른 모양입니다. 이미자 의원의 질의에 답변을 마친 증인은 박찬대 위원장이 추가 발언 기회를 주자 나는 지금 범죄자가 아니라고 항변을 하다가 갑자기 강민국 의원을 겨냥합니다. 들어보시죠. 그리고 저 강민국 의원님 정말 죄송한데 명태균 대표님 잘 아시지 않습니까? 왜요? 네, 저는 잘 알고 있다고. 네. 어떻게 강혜경 아니 강혜경 자 추가적으로 말씀 빨리 간략하게 정리해 주십시오. 네. 아니 의원님도 명태균 대표를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아니요, 저는 보지는 않았지만 의원님 여론조사를 했었습니다. 의원님 초선 때 제가 조사를 했었습니다. 명태균 대표가 의원님께서 찾아오셔가지고 도와달라 하셨다 해서 여론조사를 했었습니다. 자, 상황 설명을 해드릴게요. 강혜경 씨는
정확히 명태균 씨가 쥐고 있는 것만큼 쥐고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모든 실무를 다 수행했기 때문에. 측근이었으니까. 정말이지 손이 들고 머리가 들어가는 모든 일을 강혜경 씨를 시켰죠. 명태균 씨는. 그래서 그가 어떤 권력자들을 만났고 어떤 권력자들이 그에게 줄을 섰는지를 완벽하게 알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명태균 씨보다 더 잘 기억할 거예요. 그건 무슨 뜻이냐면 명태균 씨에 덜덜 떨고 있는 정치인들은 강혜경 씨에 대해서 덜덜 떨 거라는 얘기입니다. 네. 그리고 강민국 의원은 그걸 까먹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용감하게 쓰리. 웃어넘기려고 했죠. 근데 이제 몇 번이나 참으려고 했던 강혜경 증인은 당신 초선되던 시절에 여론조사를 내가 했다. 여기서 제가 가장 미스테리는 박찬대 위원장이 뭔가 개입하려는 것처럼, 왜냐하면 적절한 발언은 아니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질문을 하고 있는 국회의원을 공격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으니까. 질문을 하지도 않았던 국회의원이었어요. 네. 거기다 대고 박찬대 위원장이 어떻게 증인 어떻게 라고 하는데 그 다음에 무슨 말을 했을까? 말을 하게 뒀으면 위원장은 어떻게 뭐 맛있는 거 갖다 드릴까요? 이런 말이었거든요. 딱 너무 신나거든 갑자기 자기가. 마실 걸 좀 드릴까요? 근데 제지는 해야겠고 기분은 좋고. 네. 이게 지금 상당한 치명타가 될 수 있는 폭로였고 말 그대로 강민국 의원이 잠깐 얼을 탔는데 난장을 맞았죠 그냥. 그래도 강민국 의원은 민첩했습니다. 빠르게 회복을 했어요. 지금 뒤에서 잘 안 들리는데 녹음이 잘 안 된 부분과 그리고 이후에 이제 발언 기회 얻어서 쭉 한 발언들에서는 명태균의 이름을 교묘하게 빼고요. 나는 강혜경 당신을 오늘 처음 본다로 당신의 방어 논리를 시작했습니다. 전 정말 바보 아닌가 싶었어요. 난 명태균은 잘 알지만이라는 문장이잖아요. 대신에 뭐 나를 대통령급으로 만들어서 고마운데라고 유머도 섞었고요. 뭐 그리고 물타기에 나섭니다. 내 핸드폰에 박성중 의원 같은 야당 의원 전화번호도 있는데 그럼 이게 강민국 리스트가 되는 거냐. 이런 물타기, 피장파장 논리까지 써먹었습니다. 이게 결국 해주는 본인의 말 때문에 본인이 초라해지는 게 뭐가 문제냐면 내 이름이 퍼지지 않은 이유는 내가 유명하지 않아서다라는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라도 해서 이걸 회피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대로는 모자라요. 이렇게 해서 잘 되면 나는 회피할 수 있죠. 근데 당은 상처를 입잖아요. 그래서 강혜경 녹취의 불법성을 주장합니다. 아 예. 그리고 지금 강혜경 씨 녹취록을 보면 전부 다 명태균 씨한테 지금 동의받고 지금 녹취한 거예요? 예? 엄연은 불법 아닙니까? 불법 실체한 거 아니에요? 네. 마이크 저편에서 들리는 양자간 녹음은 합법입니다는 이소영 의원이고요. 그 뒤에 거의 안 들리지만 그것은 불법이 아닙니다는 모경종 의원입니다. 그 결과적으로 보면 강민국 의원은 질의다운 질의를 해보지 못하고 너무 많이 두들겨 맞았습니다. 이렇게 강민국 의원도 퇴치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강민국 의원은 사학 이사장 출신이고요. 네. 진주 상평동 센트럴 자이에 산다고 돼 있지만 실제로는 영등포 당산 센트럴 아이파크에 삽니다. 그냥 비슷한 코드의 말씀을 드리면서 정진욱 의원 거의 주인공에 가까웠는데 언론이 좀 더 주목해줬었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네. 장면 넷 티베깅하는 정진욱 하나. 민주당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 대표 간의 녹취를 깐 다음 날 운영위의 국감장은 그냥 파티였고 그렇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너무너무 신이 났었죠. 그죠. 네. 타이슨 전성기 때 상대 선수 얼굴 같은 얼굴을 하고 나오는 그렇죠. 거죠. 방금 이소영 의원들이. 방금 전에 이소영 의원과 모경종 의원도 신나게 놀렸잖아요. 맞아요. 사실 저희는 지금 파티 하이라이트를 보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국민의힘 의원들은 그럴듯한 계획조차 없어요. 네. 지금. 그럴듯한 계획을 세울 시간이 없잖아요. 네. 근데 게임 용어로 티베깅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네, 슈팅 게임 하다 보면 이제 거의 막 죽어가는 상대를 향해서 막 앉았다 일어났다 하면서 막 놀리는 건데 이게 이제 원래 티베깅이라는 단어를 우리 같은 시사교양 프로그램에서 그냥 쓰면 안 됩니다. 사실 일반적 부적절한 단어였죠. 용례로는. 네. 근데 원래 게이밍 용어로 넘어가면 그냥 쓸 수 있게 되잖아요. 네. 양민학살 같은 네. 말들을. 아니면
피파 온라인을 하면 이제 5대0으로 지고 있을 때 상대편이 막 진짜 킹받는 세레머니 계속 맞아요. 하는 경우 있거든요. 네, 진짜 그런 경우도 있는데 저는 7대0으로 이기고 있는데 갑자기 자기 골대에 골을 넣어서 7대0 만들어주는 놈도 본 적 있어요. 그 카운터 스트라이크가 가장 적당하죠. 꼭 이기려 그러면은 앞에 옹기종기 모여가지고 상대편이 앉았다 일어났다 하고 있는 걸 보면 그 게임이 뭔지 몰라도 그렇게 킥받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진짜 당하는 입장에서는 진짜 모니터 부셔버리고 싶거든요. 정진욱 의원이 그런 걸 한 거예요 이번에. 네. 그래서 정말 이날 많은 민주당 의원들은 잠시 나이와 채통을 버리고 트롤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오늘은 있었는데 등원하는 순간부터 이견이 있었기 때문에. 네. 그건 불법 아닌데요? 근데 그 중에서도 유독 신이 난 사람이 바로 정진욱 의원이었는데요. 압류. 질의 시간이 원래 되게 귀한데 그냥 이 시간을 아무런 영양가 없이 그냥 동료들을 놀리는데 그냥 써먹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우선 정진석 비서실장에게 김건희 여사의 오빠 문자에 대해서 놀려요. 무식한 오빠, 철없는 오빠, 이분이 윤석열 오빠가 아니라는 거죠? 친오빠라는 거죠? 어떻게 확인하셨습니까? 지난번 문자에 대해서는 공지가 나간 바가 있습니다. 아니, 김건희 여사에게 확인했냐고요? 확인했습니다. 예. 아, 그렇군요. 제가 볼 때는 문제가 되고 있는 친오빠는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과 궤변을 밥 먹듯이 하고 있는 정진석 비서실장님 같습니다. 국민을 상대로 사기 친 오빠, 국민을 상대로 사기 친 오빠 정진석 비서실장님 동의 안 하시죠? 굉장히 모욕적인 말씀을 좀 하고 지금 국민을 모욕하고 있습니다. 동의하겠냐? 예. 본인도 동의해요. 모욕적인 말씀하시네요. 예. 보세요. 아까 앞에 티베깅이라고 하죠. 계속 왜 자꾸 앉았다 일어나. 근데 거기다 대고 계속 앉았다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네. 아까 앞에 천하람 의원을 상대할 때 보셨잖아요. 전투력이 있다니까요, 이 사람. 네. 이 사람의 그럴듯한 계획이 없던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이번 싸움에는. 그리고 원래 야당 의원이라는 사람들이 국감 나올 때 간혹 새로운 정보가 없으며 질의할 가치가 없고 그냥 국민을 대신해서 화내는 데 쓰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서영교 의원을 떠올려 보시면 좋죠. 근데 서영교 의원은 그걸 가지고 사람을 놀리는 건 못해요. 삼행시는 잘하지만. 이거 보세요. 진짜 막판에 굴욕으로 갈 걸 딱 정해놓고 나오는 말이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정진석 비서실장을 질의를 하다가 옆에 그 경호실 차장도 놀리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정말 의미값 1도 없는 놀림을 이어나갑니다. 예, 경호처 차장님, 상황마다의 매뉴얼도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용산 집무실에서 국사를 처리하다가 몰입하다 보니까 어느새 새벽 3시가 돼버렸습니다. 너무 피곤해서 비틀비틀하면서 집에 왔습니다. 집 문을 여는데 김건희 여사가 문을 안 열어줍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합니까? 매뉴얼에 어떻게 돼 있습니까? 그런 상황은 없습니다. 아니, 그런 상황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제가 듣기로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매뉴얼 잘 만들어서 잘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국민들이 대통령이 잠자리까지 걱정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되게 전개가 옛날에 초등학교 때 보면 조그마한 유머집 같은 거 있잖아요. 들고 다니면서 아저씨 개그 같은 거 이제 읊고 다닐 때. 이분은 광주 동남이라서 본인이 공천을 받으면 다선을 못할 이유는 전혀 없지만 공천 경쟁이 치열하잖아요. 공천이 안 될 때 갈 수 있는 곳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소개해드릴 수도 있습니다. 사장 남천동이라고 아주 어울리는 화법을 구사하십니다. 네. 그럼요. 근데 진짜로 만약에 이게 실제 있었던 일이라면은 비틀비틀 얼마나 피곤하셨으면은 일하시면서 뭘 드셨을지는 모르겠지만 그걸 어떻게 알았었지? 근데 사실 와, 누가 제보한 거지? 사장 남천동 시청자다 이러면 내가 국회의원이 된다면 제일 해보고 싶은 일하는 거죠 지금. 그리고 저 이거 눈앞에서 놀리기. 이때 영상 보면은 경호실 차장도 본인이 받고 있는 놀림이지만 본인도 살짝 웃긴데 기분도 살짝 나쁘고 대답을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 되고 이게 얼굴에 숨기지 못하고 노출이 됐어요. 하나 더 있어요. 네.
그리고 이때는 또 마침 윤석열 대통령이 역대 최저 지지율을 달성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참지 못하고 놀립니다. 네. 19%대는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인 거 네. 확인하셨죠? 어떻게 하실 겁니까? 윤 대통령 앞으로 더 잘할 것 같지가 않은데 네. 다음 주는 더 떨어질 것 같은데 걱정 안 되십니까? 부족한 부분을 채워서 더 열심히 노력하라는 신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채워질 것 같지 않은데 그런가요? 질문의 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그렇군요. 마지막은 그거죠. 그만 좀 해라 이씨. 아까 천하람 안 됐다는 거 취소. 정진석이 훨씬 안 됐죠. 아 그럼 이건 천하람 의원 대신 복수해 준 건가요? 네. 잠시 후에 정진욱 의원의 트롤링을 좀 더 감상하시겠고요. 네. 그 다음에는 결혼식 얘기를 좀 합시다. 아 장면이 그냥 많아요. 네. 아름다워요. 빨리 끝내려 그랬는데 많아요. 장면 5. 합동 결혼식. 인권위 그 감사에서도 박찬대 운영위 위원장이 빠른 진행에 되게 집착을 했었어요. 하지만 실패했습니다. 아 왜냐면 엄청 싸워댈 게 뻔한데. 그럼요. 시작부터 망했어요. 시작부터 누가 삐졌거든요. 네. 안창호 인권위원장에게 대표로 증인 선서를 시키자 김용원 인권위원이 난 따로 하겠다라고 나섰거든요. 야 진짜 개노답이죠. 네. 아니 내부의 위계가 실제 인사와 다르다는 점을 바깥에 적극적으로 인정할 필요는 뭐가 있습니까? 이거 그러니까. 김건희 신보잖아요. 네. 그 멘트를 들어볼게요. 왜 인정을 못 하시죠? 형사소송법은 증인이 증인 선서문을 낭독하고 서명 날인하도록 되어 있을 뿐이지 무슨 합동 결혼식 마냥 집단 선서를 하는 것. 이게 싫다는 거예요. 아 진짜 재수없어 저 말투 진짜. 근데 사실 이 뒤에 진위는 그 전에도 한번 출석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너무 화나서 그냥 개긴 거예요. 네 맞아요. 그때 10월 3일이었나 아무튼 그때 본인이 자기 인권을 그때 침해했대요. 네 불려 나왔는데 질의를 사람 세워놓기만 하고 안 시켰다고. 그게 인권 침해라고. 그때 회의가 400분 거예요. 진행됐는데 자기는 딱 1분 그 증언하고 갔다. 이건 인권 침해다. 네. 이 어른들은 박정희 좋아하면서 집단이란 단어는 뭐 되게 싫은 거 얘기할 때 쓰더라고. 그러니까요. 그러면서 증인 선서는 한꺼번에 하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박찬대 위원장이 황당해서 예 김용원 위원께 질문 많이 해주시고요 이러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쟤 삐졌다. 네. 챙겨라. 그렇죠. 근데 박찬대 위원장이 이게 되게 부적절한 표현이라고 멘트를 일단 했어요. 근데 그 이유가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 지금 들어보셨던 것처럼 명백한 12조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합동 결혼식이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 특정 종교를 생각하게 되죠. 왜냐하면 그거 말고는 잘 볼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통일교 마냥 이게 뭐 하는 거냐라는 거는 비하 발언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적어도 제가 이해를 하려면 그래요. 여기까지는 김용원 의원이 개노답인 거 말고는 괜찮았어요. 네. 근데 양문석 의원이 시비 걸기를 멈추지 않으면서 이야기가 좀 이상해집니다. 보실까요? 인권위원장에게 좀 물어봐 주세요. 합동 결혼식이라는 것은 종교 행사를 제외하고는 결혼하지 못했던 서민들, 때를 놓쳤던 그 결혼식을 할 수 없었던 서민들이 함께 하는 결혼식입니다. 어떻게 보면 슬프고도 기쁜 날이죠. 이러한 합동 결혼식을 비하하면서 나는 그 합동 결혼식에 참석할 수 없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용인을 하는지, 저는 이걸 갖다가 운영위원장께서 인권위원장에게 인권의 그 관점에서 타당한 발언인지 물어보시고 여기에 대해서 그 처벌 의사가 있는지 좀 물어봐 주십시오. 예. 이 애에서 느껴지는 어쩌라고. 그러니까 개노답. 그러니까 이게 양문석 의원과 윤중근 의원이 이런 단점이 있더라고요. 저기까지 안 가도 되는데 꼭 거기까지 간 후에 한 발자국 또 더 가요. 그러다가 이번에 문제를 일으키기도 했고. 네. 근데 실제로는 양문석 의원도 억울할 점이 분명히 많고 누군가를 디펜스해야 된다면 당연히 저는 양문석 의원을 디펜스해주고 싶습니다만 그 기생 논란에 있어서는 말입니다. 네. 다만 양문석 의원은 당 내부에 사과를 하긴 해야 하는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덕질 간사가 알려주신 그 특성 때문에. 이게 네. 이제 이것도 정쟁으로 해석을 하면 기싸움 하는 패턴이 있어요.
사람마다 패턴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정진욱 의원의 기싸움하는 방식이 너무 사랑스럽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양문석 의원은 그렇게 사랑해주긴 좀 어렵죠. 그렇죠. 아무튼 전장을 이상하게 끌고 가서 진흙탕을 만들긴 했습니다. 의도대로 이루긴 했어요. 네. 그래서 갑자기 합동 결혼식 비하가 된 거예요. 아니, 누가 보면은 되게 결혼을 하자고 했는데 거절해가지고 삐진 것 같잖아요. 너 왜 나랑 합동 결혼식 안 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되게 적당히 넘기려고 했어요. 박찬대 위원장을. 그러니까 물어보라고 했지만 안 물어보고 넘어갔어요. 그런데 이미자 의원이 이걸 받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미자 의원도 이걸 왜 받아? 확실히 둘은 친합니다. 네. 그죠? 아까 또 저희가 네. 그 비밀 생일도 알고 땡큐를 봐서 알 수 있게 된 거죠. 땡큐! 마. 합동 결혼식이 뭐 슬프고도 또 좋은 거기 때문에 그 폄하한 거 아니냐 혹시 이런 또 우려의 말씀을 하셨어요. 특히 인권이다 보니까 물론 본 의원은 또 합동 결혼식이 쌍둥이 합동 결혼식도 있고 다둥이 합동 결혼식도 있고 이래서 꼭 슬프지는 않을 수도 있다라고 판단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야당 의원님 지적도 있으시고 네. 역시 슬프고도 기쁜 날이에요. 아, 술을 푸고 싶다. 그러니까요. 너무 멀리 왔어요, 이제. 다들 합동 결혼식에 잠깐 들어갔다 나와야 돼요. 너무 멀리 왔나. 이제 위원장은 떨떠름하지만 이제 질문을 피할 수 없습니다. 김영원 위원장에게 김영원 위원에게 물었어요. 골에 몰렸어요. 네. 또 이 위원장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추후에 어떤 조치를 취하시겠다고 하니 김용원 위원님 합동 결혼식이 어떤 취지로 말씀하신 건지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저는 합동 결혼식 자체는 굉장히 신성한 의식이고 존중받아야 되는 의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뒤엔 제가 잘랐어요. 그러니까 지금 위원장도 내키지 않아 하고 있고. 아니, 어차피 처음부터 시간 낭비인 거긴 해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 김용원 위원이 그 마음을 이해했어. 오, 이럴 수가. 이 뒤에는 똑같은 변명이었어요. 그래도 이게 법적으로는 맞지 않고 어쩌고 저쩌고였어요. 이해는 했는데 자기 입장은 죽어도 꺾지 못하는군요. 네. 다행히 뒤로는 결혼식 얘기는 안 나왔는데 그냥 김영원, 양문석, 이미자 세 위원이 웨딩 피치가 된 거예요. 사랑의 멋짐을 모르는 당신은 불쌍해요. 합동 결혼식의 멋짐을 모르는 당신은 불쌍해요. 그리고 제가 이거 쓸 때는 사실 그 생각 못 했거든요. 저 그 땡큐를 못 봤어가지고. 근데 이제 보니까 그냥 양문석 의원이랑 이미자 의원이랑 둘이 논 거예요. 베프였어요. 그냥 양문석 의원이 슬프고도 기쁜 날이죠. 이랬더니 이미자 의원이 슬프고도 좋은 날이죠. 이러고 그냥 논 거예요. 이제 이러고 밥 먹으러 나가서 둘이 한번 하이파이브를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나름 개그 성공했다고. 그러니까요. 애천사 전설이에요. 자, 그 다음 장면 보겠습니다. 장면 6. 이재명 정부 3년차. 운영이 국감 마지막 날인 11월 1일. 운영이가 장면 풍성해요. 의원들이 가끔 꺼내는 얘기가 있었어요. 여당 의원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증인 중 상당수가 거부당했다고 투덜댔고요. 야당 의원들은 그거 다 죄다 문재인 정권 관련 증인이었는데 지금은 윤석열 정권이라고 투덜댔습니다. 금년 국정감사에서 가장 치열한 전장인 운영위에서 그래서 이번 주는 아니지만 그 전투의 서막이었던 그 치열한 전장의 서막이었던 10월 16일에 운영위 회의로 잠깐 돌아가 보겠습니다. 왜냐? 이날의 첫 안건은 운영위 국감 증인 채택이었기 때문입니다. 시작부터 토론의 탈을 쓴 고성과 파행이 발생했습니다. 네, 운영위는 정말 그 마지막에 얼마 남지 않았기도 했고 다른 위원회가 다 종감했기도 했고 거의 모든 언론사의 인력들이 다 모여 있었습니다. 네, 왜냐면 언론들은 냄새를 맡았거든요. 카메라가 들어갔어요. 자, 여당은 이미자 간사를 선봉으로 해서 논의 시간을 충분히 오래 해서 김건희 관련 증인은 집어치우고 문재인 정부 관련 증인을 받아달라고 나왔습니다. 그 며칠 전에 보수 언론도 비슷한 작업을 해줬었어요. 문재인 정권 관련해서 뭐 최근에 이런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느니 할 수 있는 신용은 다 거들어줬어요. 야당은 논의는 이미 충분히 했으니까 문재인 관련 증인은 집어치우고 김건희 관련 증인이 우선이라고 맞섰습니다. 언성이 높아지고요.
당연한 것이 김건희 관련 증인의 김건희 여사 본인도 있었거든요. 김건희 관련 증인 중에 김건희만한 증인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특히 민주당 이소영 의원이 여당 의원들의 신경을 진짜 잘 긁었어요. 잘하죠. 그러니까 천하람 의원은 준석영처럼 못할 테니까 이소영 의원을 본받아야 돼요. 이건 노력하면 될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소영 의원 발언 중에 그 쉽게 분노하는 타입 있죠. 늘 너무 많이 가버리는 사람. 민주당 윤종군 의원이 국민의힘 강승규 의원과 공식 마이크 녹음 바깥에서 말싸움을 한번 붙었습니다. 여기에 민주당 고민정 전용기 의원과 국민의힘 이미자 의원이 거들면서 뭔가 이상해집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끼세요. 지금 나라를 이끌 만들어 놓고 나라가 누구야 만들었어? 이재명이가 이렇게 만들었지. 아이고 이재명 정부예요. 이재명 정부잖아. 이재명 정부예요. 조건 주세요. 잘 조정하겠습니다. 아이고 예. 알아서 하세요. 자 이소영 의원님 조건을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나라를 이재명이가 이렇게 만들었지. 자, 양심의 가책 나라가 이꼴은 윤종군 의원이고요. 이재명이가 이렇게 만들었지는 강승규 의원이고요. 소리가 묻혔지만 윤석열을 이렇게 만들었지는 고민정 의원이고요. 그렇죠. 이재명 정부냐 드립은 전용기 의원이고요. 네. 정권 주세요는 그게 윤종군 의원. 다시 윤종군 의원이고요. 네. 알아서 하세요는 다시 강승규 의원이고요. 마지막에 우리가 어떻게 정권을 넘겨주냐는 이미자 의원입니다. 그러니까 이미자 의원이 전체적으로 코드를 이해하는 능력이 제로에 가까워요. 아니에요. 이거 그냥 말을 재밌어 보이니까 말을 얹고 싶었던 거지. 아니, 다른 사람들은 코드는 이해하고 있어. 뭔가 재미있어 보이는데 나도 끼고 싶다. 네, 정권을 넘겨주면 즐겁고 슬픈 날이다. 네. 코드는 잘 모르는데 개그 욕심은 많다. 그죠. 이 녹음은 미디어 오늘의 카메라에 잡힌 버전입니다. 국회의 공식 녹음 버전에는 다른 사람의 목소리가 더 크게 되어 있습니다. 박찬대 위원장입니다. 네. 의원님들, 강승규 의원님, 윤종군 의원님. 지금 나라를 이끌 만들어 놓고 나라가 누구야 만들었어? 이재명이가 이렇게 만들었지. 이재명 정부예요. 자, 이재명 정부 의원님들 좀 조용히 해주세요. 네. 자, 이러다가 이제 상황이 여당 의원들의 퇴장으로 이어져서 정회가 된 후 미디어 오늘의 카메라에는 고민정, 전용기, 모경중 의원의 대화가 잡혀 있었습니다. 이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보죠. 이게 무슨 문재인 정부 7년차 야 뭐야. 국민들이 집권한 걸 까먹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려면 진짜 정권 죽인지. 아까 가져가래요? 이렇게 대통령에 대한 애정이 없어서야. 대통령에 대한 애정이 필요합니다. 대통령에 대한 애정 없음을 발견했고요. 고민정 의원이. 양문석 의원이 넘어가지 않아도 될 때 한 발 더 넘어가는 습관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윤종군 의원이 그걸로는 지금 이번 국감의 베스트입니다. 네. 사고를 좀 쳤죠. 국토부 장관 관용차를 당근에 올렸죠. 그럼요. 다시 봐도 다시 생각해 너무 웃겨. 맨 처음에는 그게 진짜 웃겨서 장면이나 아니면 이슈라도 뽑으려고 했는데 분명히 점점 이상해지는 거야. 뒤에서 누가 말했거든. 이거 팔렸으면 어떡하라고. 적당한 선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그 선을 언제나 서슴지 않고 넘어버려요. 그래서 내년에는 또 무슨 짓을 할지 매우 크게 기대가 됩니다. 짱구예요. 네, 저희가 국감 시간에 정리해 드릴게요. 다시 내년을 기대합니다. 정진욱 의원은 더해요. 장면 7. 티베깅하는 정진욱 2. 아무튼 오늘 하루 종일 진짜 이 마지막 날이 얼마나 국민의힘에게는 죽을 맛인지 봤잖아요. 민주당은 즐거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네, 오죽했으면 이 녹취록 조작이라는 무리수까지 들고 왔을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 안 그래도 알 수 있는 게 소리 박사님 대단한 게 녹취록 조작이라는 말을 그날 했잖아요. 네. 그럼 전날 저녁에 불렀는데 다음날 튀어나온 거예요. 아니면 그날 밤부터 준비해가지고 준비한 말을 내놓을 수 있을 만큼 준비를 해놓은 거예요. 네. 자판기죠, 자판기. 그렇죠. 예, 여튼. 네, 그래서 권영진 의원은 안 그래도 예민해 있는데 일단은 녹취록 조작 가능성에 대해서 수사 의뢰를 해야 된다. 이렇게 정진석 비서실장에게 얘기를 했는데요. 네, 갑자기 세운 계획이죠. 계획 없던 분들이. 네. 실장님, 이거 반드시 수사 의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이거 수사 의뢰하셔야 됩니다.
자, 여당 의원과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지금 팀플레이를 하는 장면을 보신 거예요. 네. 이거 지금 조작된 녹취록을 가지고 명태균, 윤석열이 통화했다고 하는 것 같은데 수사일에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냐면 모든 걸 수사로 처리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그러겠다고 네. 비서실장이 얘기했어요. 네. 근데 우리의 정진우 의원은 하루 종일 트롤 모드였죠. 그래서 끝발 좋은 날이거든요. 네. 그래서 또 못 참고 그럼 특검하라 막 이렇게 끼어듭니다. 특검하세요, 특검. 특검하면 되지 뭐가. 정진우 의원님 끼어들지 마. 네, 끼어들지 마십시오. 네. 정진우 의원님. 끼어들었어. 오, 자, 정진욱 의원님 끼어들지 마라고 한 건 권영진 의원입니다. 네. 말투에서 딱 점잖은 사람임이 느껴집니다. 네. 그리고 정진욱 의원은 거기에다 대고 거짓말을 해줘. 내가 언제 끼어들었어? 잡아떼기. 그렇죠. 사람은 이렇게 화나게 하는 겁니다. 이 네. 실력 보세요. 그래도 나름 이 권영진 의원이 경상도 대구 신사인데 계속 정진욱 의원의 트롤링에 결국 폭발합니다. 아, 이 정도면 대구 사람 중에 제일 점잖게 말하는 거예요. 네, 그 화면을 보면 벌떡 일어나요. 네, 앉아있지 못하고 벌떡 일어나고 폭발을 합니다. 자, 권영진 의원님, 네, 그러니까. 권영진 의원님 질의를 이어주시고요. 네, 저 완전히 쓰레기네 저거. 내가 할 때는 더 끼어들지 마세요. 제 입에서 제 점잖은 입에서 더 험한 소리 안 들으려면은 품격을 지키세요. 네. 갑자기 나르시시즘으로 마무리되는 제 점잖은 입에서. 그렇죠. 네, 근데 어쨌든 상황이 이렇게 됐고 이 정도 했으면 적당히 그만할 법 하잖아요. 근데 트롤 진욱은 멈출 생각이 없습니다. 감 좋을 때는 원래 네. 하는 거예요, 이렇게. 네, 그에게도 오늘 선은 없습니다. 보죠. 나는 윤종군이다. 나는 양문석이다. 영진아, 내가 이번에 봐줄게. 영진아, 내가 이번에 봐줄게. 저 뭐 하는 거야 정말? 그런 말이야. 영진아, 이거 좀 봐줄게. 네, 소리가 많이 섞이긴 했는데 영진아, 내가 오늘 그냥 봐줄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까지 즐겜이었습니다. 아이, 야, 이걸 실드 쳐주는 고민정 의원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고. 근데 또 다들 전투력이 좀 꺾인 것 같아요. 되게 막 뭐라고 엄청 화낼 법한데 동갑이야 이렇게 작게 얘기하잖아요. 그 동갑이야 이렇게 하니까 뭐라 그랬어. 그죠. 이거 직접 들어봐야 아는 게 실제로 권영진 의원 말고는 아무도 화나지 않았어요. 정진욱 의원은 놀고 있었고 네. 그냥 이긴 김에 부모님 안부를 묻고 있었던 그런 게이머인 거예요. 맞아요. 네. 의지가 별로 없어요. 이후에 그래도 권영진 의원이 조금 진정을 하고 화를 삭히면서 상황은 이제 정리되어 가거든요. 근데 오늘 정진욱은 국회에 최양락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건 광기야. 보죠. 정진욱 의원님, 네, 신상 발언 하십시오. 영진아, 내가 이해할게. 이상입니다. 사과 요구하지 않으실 겁니까? 근데 제가 추측하기로 저 뒤에 말하면 에휴 이거는 정진석 실장이거든요. 목소리가. 근데 제가 또 프로필을 확인해봤거든요. 네. 근데 프로필을 보니까 권영진 의원이 그 정진욱 의원보다 2살 형이에요. 2살밖에 차이가 안 나요? 네. 아 뭐야 재미없어 갑자기. 그럼 따져볼 법하죠. 네. 2살 차이밖에 안 난다는 거에서 팍 식었어요. 왜요? 대단한 하극상일 줄 알았는데. 점잖은 영남 방언은 사람을 좀 늙어 보이게 하는 효과가 없지는 않다. 네. 만약 사장 남천동 캐릭터의 오창석이 국회 가면 이럴 것 같아요. 아, 그죠. 이만큼은 못할 겁니다. 제가 만나본 바 훨씬 점잖은 분이셨기 때문에 정진욱 의원처럼 하진 못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엘리트 플레이어 선정하고 국감방송 끝이에요. XSFM입니다. Perfect.
Why don't you call Perfect 25? 오징어잎, 아기 꼬리포, 흔하지 않은 마른 안주. 맥주만 있으면 뭐해? 술안주는 바보상회. 엘리트 플레이어. 더불어민주당 미래의 임미애 의원입니다. 여성가족위원회에서도 원탑입니다. 다루는 질의가 주제의 일관성을 유지하면서도 폭넓은 부서의 정보들을 가져와서 다뤘네요. 진심을 묻힌 스피치도 좋았고요. 감정 표현이 거의 없는 이인선 위원장도 임미애 의원의 질의에는 약간의 칭찬 혹은 감탄을 했습니다. 이런 말을 해도 될까 말까 모르겠어요. 하지마. 이 사람 어떻게 해야 재선할 수 있죠? 왜냐하면 방법이 없거든요. 그죠? 일단 저희 국정감사 기록실에서는 재선했어요. 유일하게 2번 엘리트 플레이어로 꼽힌 의원이에요. 아니 저 남편과 마찬가지로 계속 경북을 지킬 거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상의 그 근거지가 의성이라서. 아니 뭐 늘 선전합니다. 다만 늘 선전하다 말 게 분명하잖아요. 이 사람은 기대치를 너무 많이 뛰어넘어서 말이에요. 예, 진짜 그냥 입법 노동으로만 이야기하면 지금 저 180명 중에 탑을 다툴 만한 수준인 것 같아요. 네.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성 윤종군. 워낙에 잘한 게 있습니다. 네. 그래도 워낙에 전투력이 좀 중요했던 한 주였어가지고 또 그런 잘 싸우는 의원한테 하나 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했었어요. 순발력이 좀 중요했던 운영이었기 때문에 여당의 방어를 뚫을 근거를 가장 빠르고 확실하게 찾는 것에서 점수를 줬습니다. 같은 이슈가 반복되는데도 중복되는 부분 없이 본인의 포인트를 잡은 것도 좋았고요. 네. 이런 분들이 원래 키베에 강하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 캐릭터는 입법 노동을 위해 준비된 사람이라기보다는 지역구를 잘 관리하는 캐릭터가 좀 더 맞을 것 같아요. 경기도에서 국민의힘의 최고 초롱성은 북부와 농촌 지역을 제외하면 안성 아닙니까? 김학용 의원에게 계속해서 쓰러지던 사람이죠. 그 본인 노력으로 이렇게 오랫동안 이제 다수한 뒤에 올라온 국회의원들이 보통 의정 성적이 좋지 않은 경우가 많거든요. 의심은 있습니다만 생각보다 아주 잘하고 있다. 네. 너무 잘해서 문제일 때가 있다. 너무 열심히 해서. 그죠. 국민의힘 인천 중구 강화옹진 배준영. 사실 이날 그 마지막 날은 국민의힘에게 굉장히 불리한 상황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꽤 유효한 수비를 해냈습니다. 근데 유효하다고 해가지고 이게 합리적이 그러니까 윤리적인 거를 따지는 건 아니고요.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거는 강혜경 증인 그리고 신용환 증인에 대한 어떤 그런 신뢰성을 무너뜨리는 거였잖아요. 그거를 굉장히 효과적으로, 굉장히 선동적으로 짧은 시간 안에 해내는 질의를 해냈고요. 누군가는 해야 하는 역할이긴 했죠. 네. 그리고 또 이제 노영희 변호사에 대한 어떤 태클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유효한 공격이었죠. 그래서 아주 잠시는 버틸 수 있었죠, 그걸로.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의 김성애 의원도 사실 그거는 여기 국회 국감장에서 적절한 행동은 아니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기도 했고요. 불법은 아니지만 적절하진 않았다, 노영희 변호사가. 네. 배준영 의원의 케이스를 이번에 들여다보면서 저도 이제 저 벨빅 간사와 비슷한 생각을 했는데, 막판에 몰리면 이 정도 디펜스밖에 못해요. 그때 실력이 드러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그래서 정진석 비서실장의 액션을 눈여겨봤던 거고, 정말 아무 답도 없을 때 언론에게 다른 고기를 다른 방향으로 집어던질 수 있는 능력이 있을까? 이제 국민의힘에게 요구되는 능력은 그거밖에 안 남았거든요. 배준영 의원이 그걸 좀 자랑한 편입니다. 하지만 뭐 노영희 태클은 사실상 실패하긴 했고요. 네. 조국 혁신당 비례 김선민 의원입니다. 여가위에서는 제가 이제 각 당을 대표하는 한 명씩이 돋보였어요. 여당에서는 한지아 의원이 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김선민 의원과 함께 이제 끝까지 고민을 했는데 논리와 정보 활용은 한지아 의원이 좀 더 좋았고요. 몇 가지 이슈에 집중하는 그 집중력은 김선민 의원이 더 좋아서 김선민 의원을 택했습니다. 그건 본인한테 물어봐도 답이 안 나오겠지만 저는 김선민 의원이 이미 정치를 준비를 했다고 생각해요. 물론 다른 대단한 일이 없었으면 태백에서 계속 병원 일을 했을 수도 있겠지만 이 사람은 WHO에서도 오래 일하고 의료 외교 같은 걸 한 사람이거든요. 잘할 줄 알고 있었습니다. 네.
유닛들 중에 이 사람이 지금 가장 훌륭해 보인다는 건 아쉽습니다. 주로 성범죄 이슈에 많이 집중을 했는데 그 외에 몇 가지 해갖고 다른 선수들에게 아쉽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많은데 말이죠. 네, 의사 하나 더 나오네요. 국민의힘 비례 한지아 눈치 게임이 성공했죠. 제가 뽑았어요. 섬세한 문제의식으로 꼼꼼하게 따지는 게 돋보였습니다. 자료를 정말 활용을 잘하고요. 이번 여가위에서 제가 예상을 좀 못했던 이슈들은 다 한지아 의원 질의에서 나왔었어요. 그리고 대안을 고려하는 완결성도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하나갑 의원이 참 뿌듯해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임미애, 한지아, 김선민 3명의 질의만 모아놓아도 여가위 국정감사는 가치가 충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그 하나갑 고문이 이런 걸 도와줬을 수 있어요. 어떤 보좌관을 뽑아라. 네. 그만한 실력이 없기 때문에 또 국회의원에 끝으로. 국민의힘 부산 해운대갑 주진우. 역시 제가 지금 벨빅한테 공감하는 건 아니고 이유를 알긴 알겠어요. 저도 이유를 알긴 알겠어요. 주진우 의원 수비할 때 나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저 또한 그 수비 능력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번에 그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중에 히림건설도 포함되어 있었잖아요. 그래서 히림건설이 이제 수주하는 과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의혹들이 제기했는데 그래도 증인 히림건설의 대표를 불러서 증인으로 세우고 참고인으로 세우고 굉장히 효과적인 답변들을 이끌어내가지고 더 이상 이제 히림건설에 대한 추가적인 어떤 민주당 의원들의 질의가 조금 무색해지게 그런 답변을 이끌어낸 그런 활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대통령실을 바라보는 보수 언론 그리고 앞으로의 전국을 바라보는 보수 언론의 태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분석이 끝났습니다. 많은 매체들에서 윤석열이 탄핵되는 것만큼은 맞겠다. 윤석열 정권의 조기 종식만큼은 맞겠다. 우리한테는 호흡할 시간이 필요하고 차기 주자를 키워낼 시간이 필요하고 그 사람의 이미지를 만들어낼 시간이 필요하니까 정권을 넘겨주는 건 죽어도 싫으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주진우 의원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지는 분들이 있는데 이제는 이야기가 좀 완결이 된 것 같아요. 갑자기 친한계로 돌아섰대요. 근데 한동훈 대표라고 해서 특검을 하자고 하나요? 한동훈 대표라고 해서 뭐 하야를 하자고 하나요? 그냥 뭐 이상한 아무 일도 안 할 감찰관 하나 붙여놓고 사과 메시지 한번 내보내면 된다고 하는 수준이잖아요. 개기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 정도면. 그리고 김건희 라인 빼고 다시 날 예뻐해줘 수준의 메시지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친윤도 반윤도 스탠스가 같은 겁니다. 보수 언론도 국민의힘도. 그 기조가 분명하다는 걸 알고 가장 열심히 움직인 게 주진우 의원입니다. 도이치모터스와 관련돼서 그렇고. 그리고 이재명 공격수 일도 아무도 신경 안 썼지만 계속했습니다. 불법 대북 송금 사건, 쌍방울 이야기 계속하고 경기도 법화 유용 사건 계속 이야기하고 문다혜 씨 관련 사건 계속 이야기하면서 저는 주진우 의원이 꺼내는 아젠다를 보고 민주당이 이 사람을 레드팀처럼 여기고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사람이 꺼내는 건 앞으로 쉼없이 보수 언론이 내놓는 아젠다일 거란 뜻이거든요. 실제로 직통 라인이 연결돼 있을 가능성도 높고 네. 그러면 민주당은 주진우 의원을 상대할 때 우리한테 레드팀이 있다고 생각하자. 우리한테 데블스 애드보킷이 있다고 생각하자라고 하면 될 것 같아요. 그 일을 가장 충실하게 수행했습니다. 저 법사위에서 주진우 의원을 한번 꼽아볼까라고 잠깐 고민했던 적이 있거든요. 네. 왜냐면 정쟁 방어와 공격도 나쁘지는 않고 그 솜씨 자체가 그리고 그 솜씨가 정책 질의에도 적용이 되더라고요. 그렇죠. 약간 텐션이 이분하죠. 네. 근데 가끔 이제 헛발질을 할 때가 있어서 결국 뺐는데 별 얘기도 아니에요. 주진우 의원이 많이 하는 얘기. 검사가 중한 사건을 수사했다는 이유로 탄핵의 대상이 되면 안 된다. 라는 얘기 별거 아니고 그냥 검찰이 가지고 있는 정치 권력에 대한 변호잖아요. 근데 그걸 쉬지 않고 계속 얘기해요. 본인이 어디서 왔는지 어디를 대변하고 있는지 보수 언론과는 어떻게 코드가 맞는지에 대한 메시지를 계속 내보냅니다. 모두가 정신을 잃은 상황에서. 예. 그래서 이 사람을 야당은 레드팀으로 활용하면 좋다. 앞으로의 샌드백 혹은 예선 상대로. 그만큼 잘했다는 뜻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국정감사 기록실 24년판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와. 저희가 녹음을 끝낸 지금 해리스 182대 트럼프 246. 해리스 210대 트럼프 246. 진짜? 네, 근데 리프레시. 뉴욕타임즈에서는 93% 확률로 트럼프 승리를 점치고 있어서 와. 그렇습니다. 24명 남았네요. 트럼프 승리까지. 네.
운명을 또 몰라요. 예. 저희는 저희의 운명을 압니다. 낮술을 먹고 다음 주에 신수영 소장을 만나고 네. 주일에는 누가 나올지 정하고 아직 누가 나올지 잘 몰라요. 네. 그리고 다음 주 방송을 여전히 준비할 거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아는 건 내년에는 국정감사 기록실 방송에 또 엄청난 기술적 변화가 있을 거라는. 아, 또 무슨 지금 얘기해줘요. 지금 제발 부탁이야. 마음의 준비를 지금부터 하게. 여기까지 24년 국정감사 기록실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년에 다른 모습으로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XSFM입니다. I, D, W, K